앞서는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 대선 잠룡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절대 강자가 있는 민주당.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내일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컨셉으로 대선 출마를 할지까지도 지금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준비 속도가 빠르네요.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마침표를 정확히 찍어야 되는 숙제가 민주당 앞에 놓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아마 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는 민생의 방점이 찍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헌 국면에서 국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위축됐고 국격은 하락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임한다면 민생의 방점을 찍고 중도 보수를 깃발로 내건 정당으로서의 어떤 소임을 밝히는 첫 발자국을 떼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또 이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국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컨셉트를 잡고 그렇습니다. 있다.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네. 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청문홍답. 예. 그와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군요. 자, 대선판이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지금 개헌 이슈가 쟁점으로 잠시 떠올랐었죠.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뤄야 되기 때문이죠.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개헌 필요하죠.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60일 정도면은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요, 이 개헌 이슈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블랙홀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불가론에 힘을 싣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강성 지지층이요.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지금 개헌 얘기 꺼내면 수박으로 낙인 찍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의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또 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헌이라는 논점 자체가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비판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내에서 좀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종의 국민의힘의 출구 전략처럼 이 개헌의 논의가 쓰이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막 파면이 됐고 이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달려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심지어 그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꼭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어느 국민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적한 내란과 관련된 수사들도 쌓여 있고 공수처의 수사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개헌이라는 이슈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고 필요한 논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너무나 본격화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 언젠간 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민주당과 일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이 파면 인용에 대한 결과는 특정인에 대한 단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단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6.3 대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으로 맞설 수도 있고 특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뒤로 늦추자라는 세력과 아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이 개헌안을 만들자라는 이 개헌 찬성 세력이 함께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이 6.3 조기 대선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새로운 임기의 대통령과 함께할지 기존의 임기의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뒤에 임기를 줄일지 뭐 그런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인물 호감도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인물들보다 3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호감도는 1위. 그런데 인물 비호감도에서도 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호감도와 비호감도 모두 1위를 한 이재명 대표. 오늘 신문 제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력 주자로서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명도나 이 국민들께 알려진 부분이 많은 후보들이 추세로도 호감도 높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로서 이 비호감도도 높게 나타났던 게 좀 전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또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보면 대선 전략 대신에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호감도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능력으로 그리고 행정적인 경험으로 다른 주자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본인의 장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이제 시작됐다. 비호감도도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숙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거는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선. 그럼 국민의힘의 누가 행정 경험이나 어떤 국정 운영의 경험이 이재명 대표에 능가한다고 보이는 주자는 사실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비교 우위에서 이 비호감도도 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비호감도를 나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더 국민 통합에 적합한 후보냐. 네. 지금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진영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심지어 젠더 갈등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누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데 적임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새 후보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국민 통합의 적임자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 판가름이 호감과 비호감도를 가르고 있다. 이 점이 앞으로 6.3 이 조기 대선에 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반 이재명으로 모두 뭉치자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도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나오라 그래도 과태료를 수백만 원을 내면서도 참여 안 하고 자기 형수한테는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을 장악하는 민주당을 그냥 일당 독재로 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적절한 용어 없어요. 뭐 후한무치, 모렴치, 뻔뻔함, 도덕 불감증 이걸 전부 포괄하는 뭐 단어가 뭐 있는지 한번 우리 기자분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어제 대정동 재판 출석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화폐령과 이 신청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선거법제판 상고심 토론은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는 거리낄 게 없어 보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방금 보신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재판만 5개죠. 이거 말고도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증인 불출석에 재판부도 이제 포기했다라는 기사가 떴더군요.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의원직을 악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도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고의재판 지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의 잣대가 이재명 대표한테만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지점이죠.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재판에 5차례나 불출석을 해서 과태료 800만 원을 물었고 재판부가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살펴보면 위증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지만 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를 받았고 백현동 로비스트는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데 백현동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멀쩡하게 심지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마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과연 공정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법부가 벌써부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 사법부가 정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자의로 중단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까지 장악한 정말 일당 독재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법치사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히 여당 상대 당으로서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증인 철회는요. 판사가 봐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악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일당들 재판 아닙니까? 본인이 별도로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진실을 얘기하거나 이러는 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가더라도 증언은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헤아린 거고 일반 실무에서도 증인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강제 구인을 할 수조차 사실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부 판결 나왔다고 사법부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거예요. 보수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재판이 멈추는 거 왜냐하면 최고 선출된 국민들의 선출된 권력을 사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부에서도 그래서 사법자제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마치 사법부가 저자세다 이러면 법률 절차가 낯선 분들한테 사법부에 대한 대단한 오인을 자초하는 겁니다. 보수 정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